자본이 많이 들어가는 건데 여기서 내가 대출을 무리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 약간 고민해야 돼요. 물론 대출 이자가 경비 처리가 되죠. 근데 문제는 그 이자를 경험해 본 적이 없으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있어요. 사업하시는 분들, 야 대출 100% 해갖고 사업해야지, 돈 벌면 되잖아. 그러니까 매출 살짝 삐끗해버리면 대출이자 쫓아오는 거에 갑자기 목구멍이 막히는 거예요. 대표님, 요즘 우리나라 경제가 정말 안 좋다고 해요. 장난 아닌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도. 특히 현장에서 일하시는 자영업자분, 소상공인분들이 정말 IMF 때보다 더하다. 근데 늘 이런 영상 보시면 그런 얘기 안 들은 적이 없다라고 하지만 지금은 진짜라고 하는데 그 정도인가요? 진짜 딱 솔직하게 제가 느낀 거 말씀드리면 IMF 때까지는 아닌데 네. 글로벌 경제 위기는 넘은 것 같아요. 2012년도 그때 서프라임 모기지로 터졌을 때 그때 정말 우리나라 좀 위험했잖아요. 네. 그때보다는 살짝 위험한 것 같아요. 그 정도다. 그리고 이제 이 촬영이 지금 4월에 하잖아요. 네. 3월 달에 뭐가 있습니까? 법인세 신고가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누구보다 소상공인을 필드에서 제일 만나는 직업이 세무사예요. 네. 5월 달에 이제 종합소득세로 이제 개인 사업자들 만날 건데 지금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 말씀드리면 법인세 때 아주 좋았습니다. 왜냐? 세금을 내는 법인이 거의 없었어요. 세금을 왜 안 내죠, 대표님? 다 손실이니까. 회사가 돈을 못 벌어서요. 오히려 마이너스가 났어요. 그래서 오히려 환급 받고 있어요. 진짜요? 네, 중간이야. 작년에는 예를 들어서 사업을 잘해서 한 1,000만 원 내신 분이 올해는 손실이 나가지고 그 1,000만 원 돌려받게 생겼어요. 그러면은 장난 아닙니다. 법인세 안 내도 좋지만 지금 다들 사업이 안 됐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책도 썼는데 그 리뉴얼에서 사실 폐업을 피하는 법이라는 책을 이제 지금 이제 출간하려고 계속 쓰고 있는데 그러면서 통계치를 봤어요. 네. 오랜만에 통계치 리뉴얼을 좀 했죠. 똑같습니다. 예전에는 바뀐 게 없는데 좀 더 수치가 높아졌어요. 3년 내 50% 망하고 7년 내 75%가 망하는 게 자영업자인데 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면 이게 무섭더라고요. 이게 폐업이 그래서 1년에 폐업이 항상 90만 개 정도? 그리고 개업이 한 100만 개, 110만 개 이랬어요. 네. 항상 개업이 좀 더 많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2024년도에 폐업이 100만 개가 넘어섭니다. 어. 그리고 개업이 100만 개가 딱 걸쳤어요. 거의 똔똔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2025년 되자마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월마다 10만 명씩 폐업하고 있어요, 지금. 이 추세면 몇 개? 120만 개가 폐업해요. 폐업이 그럼 확 늘어나네요. 확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개업 비중 내가 봤을 때는 물론 지금 개업 비중이 살짝 높기는 해요. 근데 이게 못 따라간다 그러면은 와 정말 쉽지 않을 것 같고 와. 거기다 이제 한 가지 더 나아가면 내가 그 자영업자들 얘기를 왜 들어야 되냐. 난 근로소득자인데 이런 분들은 지금 생각 바꾸셔야 돼요. 왜냐 지금 점점 늘어나는 게 뭐가 있냐면 1인 중소기업이 늘어나고 있어요. 퍼센티지가. 1인 기업이 뭐예요? 그냥 말 그대로 혼자 일하는 거잖아요. 그쵸. 프리랜서. 네. 그러니까 1인 기업의 중소기업이 지금 615만 개. 말 그대로 비중으로는 77% 정도 돼요. 그렇게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럼 대부분 1인 기업이다. 거의 1인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지금 사업하고 있는데 간단해요. 원천세 신고를 안 해요. 왜냐? 나 혼자 있으니까. 대표님 그냥 혼자 하시는 게 마음 편하신가요? 직원 쓰면 무조건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물어봐요. 직원은 이제 진짜 좀 커졌어요. 예. 대부분 언제쯤 많이 물어보시냐면 이게 진짜 소상공인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한 1억 5천 정도 넘어가면 이제 대표님 이제 좀 벅차요. 월 1억 5천 수? 아니요. 연 1억 5천. 월 1000에서 한 1300 정도.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좀 그 넘어가면 업종마다 좀 다르고 다 다른데 그 정도 넘어가면 대표님 이제 좀 힘든데요. 그래서 직원 한번 뽑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직원 한 연봉 한 예를 들어서 300만 원 정도 쓰는 직원 모시면 얼마 정도 써야 돼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 이제 뭐 간단히 생각하시는 게 한 3,600 이제 우선 고바고. 그렇죠. 12개월. 그리고 이제 한 좀 더 써서 한 4,000 쓰겠지. 근데 제가 이거를 제가 쇼츠로 올렸다가 제 거 조회수 가장 높은 쇼츠가 이거거든요. 80만이가 돼요. 그러니까 좀 자극적으로 썼어요. 그게 뭐냐면 알바보다 못 버는 사장. 그 편의점들이 대부분 이 구조예요. 네. 근데 그때 기사가 이 제목이 이거였어요. 그래서 그거 썼는데 너가 뭘 알아 막 이래요. 근데 이게 사장님들도 알고 근로자분들한테 말하고 싶은 건데 얼마 정도 드냐면 대부분 1.300 오버하셔야 돼요.
아, 월급의 1.3을 네. 곱해야 실제로 내가 돈이 나간다. 네, 그래서 얼추 한 4,600, 700 정도 써요. 그분한테 1년에. 아, 그게 세금적으로 뭐 건강보험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그런가요? 4대 보험이 우선 10% 정도 나와요. 네. 그러니까 우선은 3,600에다가 360 더하고 네. 1년 일하면 퇴직금 줘야 되고 그다음에 연차 수당에다가 뭐 이제 연차 수당 물론 5인 넘어가야 되지만 거기다 기타 수당이랑 그다음에 뭐 식비 챙겨주고 뭐 하고 그다음에 작업비 뭐 옷 줘야 된다거나 뭐 이것저것 따지면은 얼추 한 4,600대가 와.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 비용이 들어가요. 그러면은 또 말을 해줘요. 제가 하나 말해주는 게 그 직원이 이게 저는 이거 지금 댓글로 분명 문매를 맞을 것 같은데 그 직원이 3배 이상을 벌어줘야 된다. 그래서 말씀드려요. 사장님한테 냉정히 말하는 거야. 그러지 못할 거면 사장님 직원을 뽑으면 안 돼요. 그냥 당신이 갈려야 된다. 그리고 지금 근로자분들 입장에서도 이걸 들으셔야 돼요. 내가 그 정도의 수익을 못 벌 것 같은 구조거나 아니면은 그런 상황이 아니면은 금방 그 회사에서 결국 이제 미안하다. 나가주라. 이런 질문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로자 입장에서도 회사를 그래 판단하시라는 얘기예요. 제 말에. 서로 판단해야 돼요. 왜냐면 그 정도 수익이 안 나면 직원을 채용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아. 그래, 사장도 자선사업가는 아니니까. 내 월급의 1.3 정도가 실제 비용이니까 내가 300 받지만 그쵸. 그럼 그 3배면 한 1억 2천을 벌어줘. 1억 2천을 벌어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근로자 입장에서는 아니 한 2배 정도 그러니까 내가 내 연봉만큼 벌어주면 사장님 입장에서는 고용할 이유가 없고 2배 정도 벌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내 연봉 빼고도 그 정도 벌게 해주면 사장님은 편하게 버는 거니까. 근데 왜 3배나 돼야 되지? 이런 생각할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 근로자에 의해서만 쓰는 게 1.3배고 네. 그분을 모시기 위한 기타 기반 시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기도 늘어나고 뭐도 늘어나게 되는 거죠. 네. 물론 이제 업종마다 달라요. 나 더 이상 늘어날 거 없다라고 하면 그건 오히려 오케이. 그러면 2배여도 나이가 수익이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죠. 근데 이제 그게 또 있습니다. 직원을 고용한 이후에 그 고용 인원에게 내가 어떤 에너지를 써야 되는지 또 있어요. 왜냐면은 이 직원이 정말 일을 잘할까? 내부 정보를 가지고 도망가지 않을까? 막 그런 걱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와 관련된 뭔가 시스템을 도입하는 비용이 또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좀 말씀드리는 게 이제 약간 이제 지금 직원 쪽으로 너무 많이 갔는데 그 다음에 말하는 게 또 저를 찾아오시는 컨설팅이 또 이게 많아요. 지금 많이 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은퇴자분들 프랜차이즈. 이제 나 은퇴했는데 사실 퇴직금 뭐 한 3억 받았어. 요즘 희망퇴직으로 막 4억, 5억씩 받잖아요. 너무 많이 받는 분들 좋죠. 근데 이제 이대로 있으면 안 되니까 창업해야지.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뭐 이렇게 손익계산서 이렇게 갖고 와야 그러니까 돈 이렇게 벌 수 있습니다. 월마다 뭐 500 보장 막 이렇게 써 있잖아요. 진짜 냉장에 볼펜으로 쫙쫙 그어요 제가. 말도 안 되는 수치 생각하지 마시라고. 왜냐면 제가 그 유사업종들을 거의 다 알고 있잖아요. 그쵸. 왜냐면 저는 세무사니까. 그런 분들이 다 세무 신고할 때 얼마 벌었다고 다 알죠. 제가 김밥집 매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커피숍 매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잖아요. 네. 쫙쫙 그어요. 말도 안 되는 거. 말도 안 돼. 그럼 대부분 월 마이너스 막 500, 1000 나는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의 입지와 거기 환경에 직원 쓰는 거랑 매칭을 해보면 이건 아니다. 이게 물론 맞을 수도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거는 선생님이 생각한 그 지역의 그걸로는 맞지 않다. 거기다가 보면은 어디가 이제 요즘 평당 매출 가액이 높은지 이런 것도 몰라요. 이거 서울시에서 다 통계 내고 있어요. 서울시가 매번 10,000개 넘게 상업용 부동산 조사해가지고 제곱미터당 그 매출 가장 많이 나온 지역을 막 이걸 넘버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마곡, 강남, 뭐 송파 어디서 개업한다? 거기 위치마다 제곱미터당 매출 높은 데 위치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 좀 연구하고 가야 되는데 대부분 개업이 이런 식이에요. 집 앞이 여기니까 막 이런 식이지. 아시죠? 뭔 느낌인지. 그냥 그 세계, 그러니까 직장만 다녔으니까. 본인에게 익숙한 데만 찾아요. 그러면은 조금 아닐 수 있어. 네. 뭐 얼패설패 이제 말해버렸는데. 네. 그러면은 대표님 이게 현실적으로 대표님이 보실 때 은퇴자가 프랜차이즈를 하면 웬만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선은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이제 제가 썼었던 원고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면. 자본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프랜차이즈. 요즘 기본 2억이에요. 인테리어 그냥 기본이에요. 네, 기본이요. 조금 신경 쓰면 3억. 네. 지금 제가 2억도 솔직히 말하면 낮게 말한 거잖아요. 면적 크기에 따라서 4억, 5억씩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본이 많이 들어가는 건데 여기서 내가 대출을 무리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 약간 고민해야 돼요. 물론 대출 이자가 경비 처리가 되죠. 네. 근데 문제는 그 이자를 경험해 본 적이 없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출 이자가 매달 쫓아오는 게 어떤 압박감인지를 경험해 보지 못한 거예요.
그거를 많이 경험했어요, 실질적으로. 대표님, 저는 이제 대출이자 이를 무서운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집 대출이랑 느낌이 달라요. 근데 그게 있어요. 사업하시는 분들, 이거 주택 사고 파시는 거는 당연히 알고 있는 건데, LTV랑 DSR 때문에 내가 기본적으로 자본이 얼마 들어가야 되는지 알잖아요. 네. 한도가 있으니까. 그쵸. 사업할 때 LTV랑 DSR 개념을 안 넣어요. 야, 대출 100% 해갖고 사업해야지. 돈 벌면 되잖아. 이래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대출이자, 약간 매출 살짝 삐끗해버리면 대출이자 쫓아오는 거에 갑자기 목구멍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에도 기본 본인의 자본금을 넣어야 되는데 자본금 없이 막 하면 되겠지. 근데 돌발 변수가 정말 많이 생겨요. 정말 많이 생겨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장사가 조금 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이 잘 나가다가 좀 꼬꾸라지는 모습도 보였을 텐데 맞아요. 어떤 경우가 주로 보게 되나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결론은 사실 이거예요. 회계적인 수치를 못 보는 건데, 네. 그러니까 돈에 밝아야 돼요. 사실 자영업자가 나 오늘 매출 100 찍었네 이게 아니에요. 왜냐면 거기다가 원가 90 들어갔으면 그건 망한 거예요. 왜냐면 나머지 그 영업이익률 10%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원가가 90인 거고 나머지 숨 쉬듯이 나가는 임대료나 이런 거는 이미 계산에 안 들어간 거잖아요. 그럼 100% 마이너스예요. 영업이익률이 그래도 20% 나오고 해야지 꿈의 수치가 나와야지 돈을 버는 거지. 물론 제조업은 뭐 3%밖에 안 나오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회사 매출이 막 뛰어나지 않는데 첫 번째 제가 많이 본 이제 약간 폐업을 경험하셨던 분들의 공통점을 말하면 월 막 150만 원짜리 내는 막 고급 외제차 레탈 리스해요. 물론 이제 내가 보여줘야 되는 사업을 해야 된다 이런 상황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무리될 때가 있어요. 제가 봐도 이것까지는 아니신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내가 이게 무시받거나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무시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사실은. 사업적으로 그걸로 판단할 수도 있겠죠. 근데 내가 돈이 많이 필요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그렇게까지 비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시는 대표님은 사실 포르쉐가 4-5대 돼요. 근데 고객 만날 때 무조건 모닝 타고 와요. 오히려 극대화 시켜버리더라는 거. 그래갖고 대표 왜 이거 타고 다니니까 돈 좀 벌게 해주십시오. 저도 그래서 그냥 사실 뭐 그래 비싼 차 안 타고 다녀요. 네. 근데 그게 뭐 어떻게 비춰질지 모르겠는데 자기만 떳떳하다면 그런 거는 좀 이제 물론 이제 사업마다 다르지만 그리고 사무실 임대료 등에 사치 안 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게 사치라고 느껴지는 거는 약간 별외의 관점이더라고요. 그리고 인테리어도 막 보여주는 것에 잘해야 된다. 물론 이제 고가 마케팅을 한다 그러면 필요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굳이 그게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아까 인건비 근로자 말했잖아요. 네. 요거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직원을 딱 뽑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걸 생각해요. 시간이 늘어나긴 해요. 네. 그게 말대로 뭐냐면 편함에 취해져요. 이제 지금 직원 뽑으니까 내 시간이라도 좀 벌어가네. 그쵸. 아까 이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 그 직원이 한 1.5배밖에 못 벌었어요. 그럼 솔직히 말하면 이게 급여랑 거의 퉁치는 거잖아요. 네. 하지만 내가 시간을 좀 벌어갔다 그러면 그쵸. 편해서 다행이다 이럴 수 있죠. 맞아요. 근데 매출이 갑자기 이렇게 급감을 하면 그 직원을 고용하는 게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요. 그 관점을 이제 약간 예리하게 느끼셔야 돼요. 근데 편함에 취해가지고 직원분을 이제 말 그대로 안 그러면 이러게 되면 둘 다 좌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말을 못 해요. 이게 말이 안 떨어져. 그리고 생각보다 사업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거를 말을 못 해요. 그러니까 미안하다. 내가 회사가 힘들어서 그만해줘야겠어. 예고를 한 달 전에 하는 거잖아요. 네. 내역법상. 그 말을 못 해요. 그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에 이끌려가지고 인력을 내보내지 못하는데 네. 제가 이 말을 꼭 하고 싶어요. 노동자는 회사가 망하면 직업을 잃는 건데 네. 이 자영업자는 회사가 망하면 모든 걸 잃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과감한 결단을 좀 하셔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아까 말했던 거 결국 모든 거는 이 돈에 좀 민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메뉴 가격 말할 때도 부가가치세 적용 생각 안 하고 막 가격을 설정을 해요. 그러니까 막 가격을 추후에 올리면은 뭐라 되냐면 이제 부가가치세 내고 하니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뭐야 내가 갈리기만 했네. 그러니까 막 건이 많다고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건에서도 돈을 벌어야 되는데 마이너스만 치고 있었던 거예요. 가격 제대로 못 매긴 거죠. 그쵸.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메뉴 가격을 올리게 되는데 그러면 배신당했다고 생각해요, 고객한테. 그러니까 처음에 설정을 잘해야 돼요. 이거 갑자기 장사 좀 되니까 올리는구만. 맞아요. 그러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돈만큼에 대해서 대표가 정말 민감하게 신경 써야 돼요.
근데 문제는 생각보다 본업의 매출 올리는 것에만 급급해서 생각보다 이런 회계를 좀 신경을 안 쓰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좀 컨트롤 해드리는 게 결국 저 같은 세무사가 하는 건데, 다 말씀 못 드리죠. 그런데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월 기장을 하지만 뭐 급여 아웃소싱이나 뭐 격리 아웃소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좀 더 타이트하게 봐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대표님 관점에서 그거예요. 거기다 돈 쓰기엔 아까워. 근데 다 해줘. 이런 관점이 많아요. 그러면은 차라리 내부적으로 직원을 뽑아서 교육을 시키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그 직원이랑 빨리빨리 얘기하는 게 나아요. 그 직원한테 다른 일도 주고 이것도 맡기는 게 낫다라고. 그러니까 내 사업체를 신경 쓰는 건 결국 나밖에 없어요. 아무도 내 사업체 신경 안 써줘요. 솔직히 말하면 배우자한테 말해도 배우자도 그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니까 그쵸. 신경 써주고 싶어도 뭔 말을 못해요. 맞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대표님, 그 사장처럼 일하는 훌륭한 중간 관리자는 없는 겁니까? 아, 있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런 직원은 이제 이미 직원이라 보면 안 돼요. 파트너입니다, 이제. 파트너다. 네. 그러니까 아예 상여 시스템으로 가야 돼요. 확실하게 그 직원에 대해서 매출에 대해 보상을 안 해주면 그 직원은 나갔나? 네, 나가요. 왜냐면, 그러게 나가서 여기서 배운 걸로 유사한 업종을 차려요. 경쟁자가 돼버린다고. 그쵸.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본인이 잘하는 사업이 어느 정도 올랐다고 생각한 또 자영업자 있으실 거예요. 그쵸. 나는 폐업하고 멀어. 난 지금 돈 잘 벌고 있어. 그러면 개인적으로 가끔 무리한 사업으로 파생돼요. 그러니까 연관성이 없는 사업을 갑자기 파시더라고. 대표님 이걸 갑자기 왜 해요? 막 이런 거예요. 갑자기 무역 하시던 분이 갑자기 광고회사를 차려요.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무역은 그냥 이게 무역 광고를 하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나라 내에서 광고를 해요. 갑자기 하고 왜 갑자기 이거 하신 거니까 이게 사업이 잘 된대.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한 업종을 한 7년 했을 때 이 생각을 많이 하세요. 제가 보니까 그쯤 되면은 내 사업군에서 그냥 경험할 걸 다 경험했어요. 사기꾼도 한번 경험해봤고 뭐 폐업 직전까지 가봤고 근데 난 다 이끌어서 올린 거예요. 그쵸. 그래도 저는 말씀드리는 게 본인 잘하는 사업을 진리도록 극대화했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최대한 수익 창출을 해야 돼요. 아예 라이벌을 다 없애버려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라이벌 또 계속 생길 거고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갑자기 사업이 침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흥행가도가 계속 달리더라도 갑자기 사업을 한다 그러면 연관성 있는 걸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부동산 기반의 자산 관리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유튜브도 하고 마케팅도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저는 이제 경매에 관심이 있으니까 부동산 하다 보니까 네. 경매로 다른 수익을 창출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전문직 마케팅으로 이제 강의라거나 이런 거를 하는 거죠. 요런 게 좀 확대됐으면 좋겠는데 이상한 거 갑자기 막 하시니까. 그거는 진짜 권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군요. 그럼 또 요즘 AI 시대잖아요. 맞아요. 막 사회가 급변하고 있는데 내가 뭐 항상 잘하던 아이템이 계속 잘 되면 좋겠는데 그런 보장이 없잖아요.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변화하는 사회 구조는 진짜 꾸준히 진짜 무조건 읽어야 돼요. 진짜 첫 번째는 지금 개조 AI도 있지만 전 AI 때문에 저도 위협을 느낀다고 느껴요. 진짜로. 세무 쪽도 자동화 되는 거 금방 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위태롭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진화하면서 그거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이게 안테나를 계속 세우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또 관점이 그거잖아요. 트럼프 2.0 돼서 관세. 맞아요. 갑자기 자동차에 관세 25%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관련된 사업군들이 갑자기 내수 시장도 다 죽어버릴 거고 엄청 위태로워질 거거든요. 그쵸. 저는 그래서 지금 아까 말했던 글로벌 경제 위기 정도는 넘어선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앞으로 좀 일이 쭉 갈 것 같은 거예요. 그쵸. 근데 그 관점에서 이제 내가 어떤 개업을 하느냐, 어떤 창업을 하느냐 생각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런 분도 오셨어요. 골프웨어를 하겠대요. 왜냐면 골프 시장은 박살났잖아. 그러니까 엄청 잘 돼 장사. 이 사람보다. 코로나 때 봤잖아. 근데 그거 끝났어 이미. 지금 코로나 때는 호경기로 골프 사업이 진짜 많으니까 진짜 골프장 세무조사도 있단 말이에요. 네. 세무조사는 항상 호황업종을 해요. 돈 잘 버니까. 그때 많이 했던 게 세 가지인데 골프장, 그 다음에 대부업체 이자 올라가니까. 그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마스크. 그러게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여기 관심도 없어요. 왜냐? 골프장 요즘 예약 잡기 아주 쉬워요. 많이 티업이 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불경기가 됐다는 얘기예요. 거기다 돈을 못 써요. 그쵸. 그리고 뉴스 보면은 명품 시장도 한풀 꺾였잖아요. 맞아요. 물론 이제 그 큰 업체 하나가 지금 이제 약간 무너질라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한풀 꺾였다는 말은 뭐냐면 이제 말 그대로 돈을 안 쓴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몇 년 전 호황기 아이템을 이제 갖고 와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절대 안 된다고 막 쫙쫙 그었어요. 그래서 한번 진짜 진지하게 생각해봐라. 저는 아닌 것 같다. 아 진짜 아닌 것 같다. 근데 본인은 이제 골프를 너무 좋아하시니까 근데 취미와 본인의 생업은 완전 다를 수 있다라는 거. 제발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AI가 그리고 뺏어갈 직업 진짜 많을 것 같아요. 진짜 걱정. 대표님, 그럼 소상공인 분들 중에 나는 이미 프랜차이즈나 혹은 내가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미 나 솔직히 망한 것 같아요. 아 뭐야. 적자 나고 있어요. 네. 그럼 그런 분들은 어떻게 좀 정리를 해서 빠져나와야 그나마 좀 희망을 키울 수 있을까요? 진짜 이거는 말하기 힘든 것 같아요. 저는 상가를 빨리 빼야 되겠죠. 그냥 접어야 돼요, 진짜로. 이게 그렇게 계속 가지고 있을수록 이게 마이너스가 계속 커져요. 계속 대출 더 받아서 더. 그렇죠. 근데 사실 이 폐업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그 임대차가 남은 것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대부분 소상공인 대출 받잖아요. 네. 그러면은 내가 폐업을 하면 이거 원금을 다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악순환에 완전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미쳐버리죠. 갚을 돈이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미친 듯이 뭔가 변수를 해야 되는데 그때 이걸 바꿔줄 수 있는 건 솔직히 말하면 제 개인적 생각에 마케팅밖에 없어. 마케팅. 네, 마케팅을 해서 이제 기존에 안 하던 홍보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동네 장사만 하면 되지 이게 아니에요. 요즘은 맛이 있으면 옆 동네에서 장이 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업종마다 너무 달라서 그래요. 제가 말하는 건 이제 말 그대로 B2C잖아요. 네. 아니면 C2C라면 말 그대로 고객 상대하는 건데. 근데 이제 말 그대로 회사 상대로 하는 거는 너무 한 회사에 휘둘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업역을 자기가 확장시키는 방향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느끼는 게 마케팅 같아요. 나를 방어할 수 있는 거. 미니멈을 높여줄 수 있는 걸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산업군마다 너무 달라서. 그렇죠. 그럼 대표님이 보실 때는 이제 직장 생활 지금 은퇴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평생 하다가 퇴직금 한 2, 3억 정도 이제 손이 졌어요. 이게 다야. 나 이제 노후 준비 하나도 없어. 네. 국민연금 30만 원이 다야. 50만 원이 다야. 그것도 70세 돼야 나오겠죠? 그럼 이제 이걸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대표님 생각엔 이걸로 프랜차이즈 커피숍 뭐 이런 거 하시는 게 낫다고 보세요? 아니면 그거 그냥 뭐 어떻게 빌라라도 사서 그 주택연금으로 파먹든지 그게 낫다고 보세요? 우선은 이 전자는 이 프랜차이즈를 그 하는 게 아니라 프랜차이즈 아니고 자기가 그냥 개업을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 개업을 하는 게 제가 봤을 땐 방향이 두 개더라고요. 이제 제가 은퇴자분들 강의 많이 가거든요. 네. 첫 번째로는 그냥 이거 하면 장사 잘 된대. 그냥 옆에서 막 이런 식이야. 막 장어구이집이 요즘 잘 된대. 막 이런 식이야. 그냥. 막 탕후루야. 요즘 탕후루야. 이래버리면 그걸 빠져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저는 무조건 결사 반대. 진짜 소중하게 번 그 퇴직금 다 날립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방식은 뭐가 있냐면 자기가 본업에서 하던 건데 좀 방향성을 잘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약간 아주 조그맣게 내재화시켜서 하겠다 그러면 권하고 싶어요. 그것도 너무 갑자기 크게 하면은 이게 휘청했었을 때 무너지더라고요. 그게 왜 무너지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 기존에 있던 회사 은퇴하기 전에 회사랑 배웠었던 게 있어서 그걸 갖고 오는데 이 회사에서 얻었던 거래처나 루트들로 대부분 시작을 해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많이 봤던 게 뭐냐면 그 사람들한테 휘둘려요. 그러니까 내가 조직에 있었을 때야 그 사람들이 내 말 들어줬지. 내가 이제 나와서 그 사람들 일하면서 이제도 잘해봅시다 이 과장 하는 이 과장이라뇨 대표님 입장이 달라지셨어요. 그걸 알아야죠. 그쵸. 여기가 이제 갑인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빨리 깨우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루트를 여러 개를 짜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가 혹시나 변심을 하거나 그리고 사업이 조직에 있을 때처럼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정말 깨지고 관계 깨지는 게 허다해요. 정말 허다합니다. 갑자기 말 한마디로 깨지고 대표님 원래는 이제 서로 해가지고 5대5였는데 제가 알고 보니까 더 일하는 것 같아요. 저 7 주세요. 말 한마디로 깨지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거 믿고 퇴사해가지고 구조 다 짜놨는데 그러니까 하나만 믿고 그걸 나오는 순간 정말 미친 짓이에요. 근데 제가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어요. 다양한 사업군에서. 그러니까 그거 하나 믿으면 안 돼. 결국 내가 어빌리티가 있으면 다른 사람 끌고 와야 되니까. 그쵸. 그 루트를 다양하게 뿌려놓으면 그분은 좀 개업을 한다 그러면 조금 권하고 싶어요. 그나마.
근데 그것도 규모를 우선 소박하게. 소박하게. 아니, 난 당연히 이 10명이 다 올 줄 알고 막 직원 몇 명 뽑아서 짠 했는데, 갑자기 나오니까 얘기 다 틀려져가지고 7개가 날아갔다 생각해봐요. 갑자기 직원 다 내보내고, 갑자기 막 사무실 공간 엄청 넓게 했는데, 와, 이거 갑자기 좁히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쉽지가 않다고 봐요. 그럼 대표님 생각에는 솔직히 나는 그런 거 없다. 그러면은 이제, 그냥 어떻게 보면 일자리라도 구해야 되는 게 나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일자리 구해보시는데, 뭐 자존감이 허락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은퇴가 3개가 있대요. 제가 은퇴 전문가분 한번 얘기 나눠본 적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은퇴가 50세 전후래요. 본업으로 했었던 거 은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재취업을 하는 거죠. 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최근에 또 편집 직원이나 전화하는 직원을 뽑으려고 공고를 올렸어요. 69년생 분이 지원했어요. 와, 제가 너무 놀랐어요. 아, 잘못 말했다. 59년생이죠. 59년생? 와, 제가 그분을 어떻게 모셔요? 그쵸. 그러니까 그러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나이대가 좀 높으신 분들을 모시는 직종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한국인 노동시장에서는. 누구보다 제가 왜냐면 같은 사무실에 노무사님이 계세요. 네. 노무사님이랑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더 다양한 노무 사례들도 많이 접해요. 네. 왜냐면 저는 이제 그런 업무가 들어오면 기자 업무 들어오면 노무랑 같이 봐주거든요. 와, 그런 거 볼 때마다 와, 쉽지 않구나. 그러니까 여기가 필요한 니즈가 다 그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경비원, 네. 뭐 그런 좀 이제 반순 노동직에 많이 원하니까. 그리고 세 번째가 그다음에 70세 때 완전 은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말 그대로 재취업은 힘든 경우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개업을 하겠다라는 건데 차라리 그럴 거면 부동산이나 아니면 뭐 주식이나 코인이나 본인이 그동안에 관심을 쌓아왔던 게 있을 거예요. 네. 직장인분들 이제 이거 한 군데 투자 안 하신 분들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차라리 공부해 보시는 게 어떨까. 차라리 그럴 거면. 근데 부동산 또 시장이 또 예를 들어서 좀 안 좋다 그러면은 당분간 쉬시는 게 나을 수도 있고, 진짜로. 너무 무리하지 마라. 부동산도 막 또 대출 받아서 비싼 거 여러 개 사다잖아요. 그리고 그게 있어요. 이게 은퇴하시는 분들은 일하던 버릇이 있어서 무조건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 강박관념인 것 같아, 그거는. 개인적으로 그 한 대포 쉬시면 좋겠어요. 근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 1년 지나면 미칠라 그런대요. 처음 한두 달은 가족이 놀아준대요. 여행도 가고 고생했으니까 해외 한번 갔다 오고. 그리고 한 3달, 4달 넘어가도 그다음부터는 이제 아내든 딸이든 뭐 아들이든 일하러 가니까 자기 혼자 있는데 그게 그러게 미친대요.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더라고. 왜냐면은 그 외로움인 것 같아. 그리고 본인의 존재감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무리하게 일을 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개업을 한다는 게 본인의 존재감을 하는 거예요. 나 이제 대표야. 명함 대표 회장 주고. 근데 그게 이제 그게 경제적으로 이제 갑자기 무너져 버리면 너무 힘들어지. 여러 생각이 듭니다. 그거 어떡합니까, 진짜. 여러 생각이 들어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진짜 그래서 제발 이런 것들 좀 많은 분들에게 얘기를 물어보고 제발 창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약간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은퇴하신 분들 중에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이제 빌라라든가 오피스텔 같은 것 중에 이제 월세 잘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받으셔서 그냥 3, 4억 있으면 그런 거 대출 조금만 쓰셔가지고 그냥 월 한 150 정도만 나오게 만들고. 요거는 아주 나이스.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맞춰 사는 거죠. 맞아요. 맞춰 살아야 돼. 그게 금액이 높아지면 또 이제 4대 보험 안 되잖아요. 그 건강보험이 막 지역갈자감이 망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어떻게 자녀한테 수급 들어간 상태로 연 2천인가요? 그게? 낮아, 2천. 그러면은 좀 낮아질 것 같아. 그럼 월 뭐 한 100에서 150이면 안전한 거잖아요. 그 정도 그냥 따박따박 받고, 그러다 국민연금 뭐 한 30만원, 뭐 노령연금 20만원 주고, 그냥 그걸로 맞춰 사는 게. 그럴 수 있죠. 그게 차라리 저는 낫다고 봐요. 무리하지 않는 게. 그리고 혹시나 그 부동산 가격 밸류 올라가면 나이스. 그쵸. 진짜로. 근데 제가 경험상 보면은 이런 생각을 가지셨다가 안 하더라. 거기 이렇게 호텔 분양 막 이런 거, 지산 분양, 대출 80% 받아서 2개 사라 막 이런 걸 상가 분양, 구분 상가. 너무 화가 나려고 해. 제가 아시는 분 최근에 그래갖고 진짜, 분양을 받았대요, 상가를. 그때 구분상을 하고 내가, 예? 진짜 여기까지 나왔어요. 아니, 지금 구분상가를 사신다고.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면 월세가 얼마 주셨어요? 8억.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가랑 지산 지금 경매에 쏟아지고 있잖아요. 네. 저는 경매 계속 보니까, 김포의 지산은 지금 20%까지 떨어진 것도 있어요.
아, 1억 하던 게 2천만 원. 예, 6억이 한 지금 1억 2천, 1억 5천에 낙찰받고. 80%가 떨어졌어요, 가격이. 그것도 안 사요, 아무도. 안 사요. 예. 와, 막 박살나 있더라고요, 진짜. 근데 분양 그걸 정가에 8억 주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와, 근데, 진짜 생각 많아지더라고요. 상가 지금 공실률이 얼마나 높은지 모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저는 하다못해 창업하고, 은퇴하고 창업한다 그러면 그 1년간 그냥 창업 공부나 하셔도 된다. 진짜. 뭐 섣불리 걸리지 마라. 제가 어저께 그래서 좋은 강의하고 왔는데, 그 부동산 그 중개사로 유명한 학원이에요. 네. 거기서 그 중개사 이미 취득하신 분들인데 창업하기 전에 듣는 약간 이제 스파르타식 사관학교 뭐 아카데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제가 3시간씩 2주간 공부를 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아직 물어봤어요. 여쭤봤는데 공인중개사는 붙으셨고 아직 개업은 전이래요. 그래서 개업 전에 이제 듣는 거래요. 근데 전에 강사님들이 너무 무섭게 말하더래요. 쉽지 않다고. 막 진짜 누구 막 자살했다고 막 이런 얘기를 했대요. 어떡하죠? 저도 그 얘기하러 왔는데. 그래갖고 그럼 저는 약간 톤 조절할게요. 그래서 3시간 동안 약간 톤 조절했는데 정말 냉정하게 말해줬어요.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일화 떠오른 게 공지에 계시다가 나오셨어요. 네. 그래서 좋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이라고 권리금 이것만 줘라고 해갖고 오퍼를 받았대요. 그래서 제가 첫마디 해보였어요. 절대 좋은 자리는 그렇게 툭 말하지 않는다. 절대. 장담하는데 그건 절대적이다. 막 조건을 들었는데 말이 안 되는데요? 그 구조는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중개법인 제가 대표님 좀 친한 형님한테 물어봤는데 네. 에이 자원아 말이 되니? 사기야. 되겠니 그게? 그리고 옆에 차려버릴 거야. 고객 다 빼서. 그렇죠 형님. 그러니까 맞아요. 그 전달을 해드려. 딱 전화를 해줬더니 그분도 그래도 좀 촉이 있어가지고 막 알아보셨는데 근데 그분의 그 한마디가 아직도 기억나요. 공직에서 그래도 사무관까지 하다 나오셨어요. 네. 주변에 선배들 졸업한 선배들 다 돌아다닐 때 왜냐면 중개사 개업했다고 해가지고 명함 받고 막 했었었대요. 네. 15명을 다 찾아가서 연락을 드렸는데 15명 다 패요. 진짜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 그냥 쉬세요. 중개업을 해보셨나요? 그러니까 중개사 딴 지는 한 15년 됐지. 하지 마세요. 필드는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하지 마세요. 그럼 정말 내가 준비가 된 분이 아니면 섣불리 있는 자금 쓰지 말고 맞아요. 잘 찾아보자. 아니 오죽하면 제가 기장하면 돈 버니까 창업하라고 하지만 창업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쵸. 네. 이거 진짜 속되게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좋습니다. 저희 이어서 4편에서 이제 코인 관련 세무 관련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